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파이널샷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발빠르게 좋은 투자 정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효은 앵커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도 새로운 이렇게 짝꿍과 함께 여러분들께 늘 그랬듯이 2시간 동안 현명하고 꼼꼼한 투자 전략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다행히도 양시장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이상의 강세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주 양시장이 모두 다 주간 흐름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만 코스피가 3% 이상 빠졌는데 다행히도 오늘 시장 강력하게 회복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 3천억 원 가깝게 담아가고 있고 코스닥 내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 1,000억 원 가깝게 담아내면서 양시장을 끌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을 맞아서 시장 상승이 반갑기는 한데 지난주에 좀 많이 되어서 그럴까요? 조금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주요국들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까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따라서 시장이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는 전략을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잘 채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주고 있는 첫 번째 시그널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을 좀 감내해야 하는 시기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난주 양시장에 모두 다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강력한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난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더욱더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 지난달까지 급등 흐름이 나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지난주 한 주 동안만 SK하이닉스가 8% 넘게 빠졌고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 이상 하락 흐름 나왔습니다. 다만 또 잘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달까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10%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셀트리온 정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자 섹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셀트리온이 지난주 한 주 동안만 6.4%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는데 지난주에는 방어주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줬습니다. 보시다시피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한 주 동안만 3% 넘게 그리고 신한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9%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을 감내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빅 이벤트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내일 일본 측에서는 금융정책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약 70%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데 그런데 30% 정도는 그래도 일본 측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요일에는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HBM 쪽에서 그리고 앞으로 D램 쪽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겠고요. 반도체 안에서 어떠한 실적을 냈는지 부분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HBM이라든지 D램 쪽에서 약간의 미스만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은 아마 크게 실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권사에서는 변동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중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쪽의 관세 인상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가 꽤나 많습니다. 변동성을 정말 감내를 해야 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을 언제 사야 할까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러한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주식은 나쁠 때 사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나쁜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사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면은 당연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호실적인 좀 베팅을 한 듯합니다. 삼성전자를 2조 4천억 원 넘게 사들였고요. 삼성 바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700억 원 넘게 담았습니다. 정말 오래 움직이지 않았던 제약바이오 쪽으로 오히려 거래 대금을 더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삼성중공업과 같은 기업들도 매수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 담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큰 폭으로 담은 모습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은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때 담아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의 주가는 빠지고 있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다라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조선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꽤나 좋았던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AI 투자 축소 우려로 AI 관련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일시적인 가격 조정 구간일 뿐이다라면서 지금 관련주를 잘 봐야 할 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은 나쁠 때 사야지 현명한 전략이 되는 거고 빠질 때 용기 있게 매수를 하고 오를 때는 오히려 차분해져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더 보고 갈까요? 하반기의 성장주에 대한 바이오주다라는 투자 의견을 정말 많은 증권사 측에서 내고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도 4%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의 진펜트라 SC 쪽의 매출의 추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셀트리온 측에서는 진펜트라에 대한 대형 PBM 계약을 맺었다라고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서 전체 미국의 사보험 가운데서 40%를 커버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처방 데이터에 확대 기대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로직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수주 잔고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사가 모두 다 주가 흐름 아주 강력하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더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과 비트코인 관련 이야기 좀 준비해봤습니다. 좀 누가 봐도 뻔한 대선이 되지 않을까 싶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 포기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좀 그랬습니다. 그에 대안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이 해리스 부통령. 그녀가 누구인가라는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일단 미국 내에서 그렇게 비호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선호도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의 비등비등한 퍼센테이지를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에 비트코인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워낙에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하면서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 역시나 최근에 이 해리스 캠프가 가상화폐 업체들과 수요일 내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락망을 가동하고 있다라는 이런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상화폐 업체들 안에는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포함돼 있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사랑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죠.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지난 주말 현지 시간 미국 27일에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개최됐는데 그 자리에서 연사로 나가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두 후보가 어떠한 발언을 하고 있는지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기사인데 해리스 부통령의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행보가 시작됐다라고 미국 내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민주당이 반기업적이라는 인식을 바꾸길 원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투자자들과 가상 코인 업계에서 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반기업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버리고 친기업적으로 나아가려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민주당원들이 해리스가 바이든과 비교해서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가 젊은 데다가 기술 친화적인 캘리포니아의 정치 경력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점을 낙관적인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정치적인 고향으로 일컬어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술 인력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바꾸고 기존에 바이든이 주장하고 있던 가상화폐 규제라던가 여러 가지 법규들을 다시금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제공하면서 표심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를 더 했는지 그의 추가 발언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인 게리 갠슬러를 해고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좀 눈엣 가시로 여겨지고 있는 인물이죠. 게리 갠슬러를 해고하고 그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략 보유하는 게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량의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업계에서 이야기가 사실이 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합니다. 영구적인 국가 전략 자산으로 만들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 가상 자산 업계가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돈에 엄청난 로비력이 생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부터 후원금을 가상 자산으로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정치적 계절에만 일어나고 있는 한시적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가상화폐 영향력이 너무나 커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몇몇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점도 이러한 정치적인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 대장주,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오늘 오전에 또 68,000달러대까지 치솟았고 우리 돈으로 9,500만 원 선까지 오르면서 1억 달러대까지 재돌파를 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다시금 키워 오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전체 시가총액 상황을 봐도 최근 7월 들어서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트코인이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 ETF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세에는 큰 탄력은 받고 있지 못하지만 비트코인 시세가 탄력을 받게 된다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주에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 가상자산 업계에는 우호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까지 2년 더 유예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023년과 2025년에 이어서 올해로 세 차례 다시금 미뤄진 겁니다. 이 가상자산 과세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로 기본 공제액의 25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투자자가 20% 이상을 세금을 내야 하는 조치인데요. 이 조치가 점점 더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도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 항방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 위지트나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갤럭시라 머니 SM 같은 종목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마감 때까지 이 탄력 유지할 수 있을지 비트코인의 시세는 어떻게 계속해서 전개가 될지 함께 저희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리고 금, 은,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모든 것이 랠리하는 시장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 시그널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파이널 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그럼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파이널샷 문을 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윤한식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하식 파트너입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상승 분위기 이어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먼저 현지 시간으로 7월 26일 뉴욕 증시는요. 미국 물가 지표의 둔화 속에 금리나 기대감 등이 상승한 가운데 대부분의 테마가 상승하며 국내 시장도 꽤 안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은 셀트리온 제약, 리아켐 바이오 등 메이저급 제약 바이오주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지수를 견인 중이고 2차 전지 섹터는 내일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의 경계감에 강보합권 등락 중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지도 궁금한데 오늘 시장 전략도 함께 좀 세워주시죠. 네, 국내 증시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30일에서 31일 예정된 미국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금리 인하가 기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중입니다만 코스닥은 내일 에코프로 그룹주와 삼성 SDI 실적의 경계감 때문에 5일선 저항을 맞고 윗꼬리를 달고 상승폭을 반납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삼성 SDI 실적과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인 매매를 가담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섹터별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공략해 올 만한 종목 마감을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먼저 주말간 이제 티몬과 위메프의 이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티메프의 부도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고 Q10 대표 또한 애매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Q10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관련주인 예스24란 종목입니다. 이 예스24는 온라인 도서 유통 사업을 바탕으로 디지털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고 시장에서 위메프 티몬 사태의 대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피해 금액이 대략 1,0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므로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S24를 매매해 본다면 매수가를 5,500원에서 5,700원 사이에 비중 10% 정도로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가는 5,300원, 목표가는 6,000원 이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추세 전환을 시도한 상태고 거래대금 자체도 약 2천억 원이라는 아주 강력한 거래대금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슈와 맞물려서 당분간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큐텐 사태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안타깝긴 하지만 시장에서 수혜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스24 골라주셨고요. 오늘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수급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떤 종목들을 향해 가고 있을지 최윤 앵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시장에서 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로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걸까요? 그 연속성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두 번째로는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네 번째로는 우선주,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오늘 외국인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내에서는 실리콘투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실리콘투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YC,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네 번째로는 시노펙스, 다섯 번째로는 중앙첨단소재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재룡전기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전력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ST팜, 세 번째로 는 HB 솔루션, 네 번째로는 테크윙,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기술 투자를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들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신한지주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세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습니다. 골고루 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연속성을 보이는 것은 신한지주, 셀트리온,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 투자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산일전기, 네 번째로는 두산밥켓, 다섯 번째로는 LG전자 이름 올라와 있습니다.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직 개편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은 지난주에 배임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을 함께 만나볼 수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넥슨게임즈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일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테크윙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담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바이넥스, 네 번째로는 VT,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알테오젠이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ISC, 세 번째로는 퓨처캠, 네 번째로는 데브시스터즈, 다섯 번째로는 PSK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종목별로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다시 뵙네요. 네. 저를 잘 기억 못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니요. 네. 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은 무슨 소린가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생에 인연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쵸? 저랑 원래 되게 친하신 분인데 저를 얼굴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디스를 하고 시작해가지고. 네. 네. 첫 번째 수급 특징주로 KB금융 가져오셨는데 금융주 요즘에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오늘도 진짜 네. 세네. 이 금융주가 이렇게 움직이면 또 쉽게 움직이는 거였는데 10년 동안 왜 안 움직였을까요? 그러니까 변하는 모습만 조금만 보여주면 이게 불씨가 되는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인생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 금융주의 인생으로 따지면 인생 중에서 가장 뭔가 운과 뭔가 실력과 뭐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네. 우리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인지 몰라서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입장이니까 보여요, 지금. 왜냐면 그게 기술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거의 10여 년간의 박스권들을 다 돌파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변화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변화도 기업이 변하는 게 있고 정부가 미는 것도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각성한 것도 있고 지금 다 겹쳤어요, 지금. 투자자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들, 뭐 예를 들어서 왜 저 성과급 잔치를 직원들만 하느냐. 그럼 이제 직원들만 하는 거에서 그걸 만약에 배당으로 바꾸면 완전 환호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대주주가 배당을 많이 먹겠지만 같이 나눠 갖는다는 부분에서 만약에 나눠 가지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왜 싫어하냐면 팝콘이 있는데 혼자 다 먹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팝콘 그래 입 큰 애가 많이 먹어도 좋아. 근데 조금 주면은 마음이 녹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 실적도 지금 원래 실적은 사실 좋았어요. 왜냐면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게 실적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맨날 직원들이 성과급 잔치한다고 욕먹는 거 자체가 그러면 일단 실적은 좋은 거예요. 실적이 나쁘면 임직원들이 무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이게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어떤 동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밸류업으로도 밀고 그리고 금융주 입장에서도 스스로 변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이번이 기회다 해가지고 여론으로 완전히 밀어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금융주들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KB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냐면 일단 KB, 신한, 하나, 우리, NH 농협 금융지주 5대 금융지주라고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네. 농협까지 해서 그래서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총 11조 1,064억 원입니다. 5개 합쳐서요. 하나당 한 2조가량 나왔네요. 역대 최대 규모 당기순이익이 이미 나왔고요. 상반기. 하반기까지 하면은 이제 1년 최고 역사상 최고 상반기, 하반기 통합 당기순이익이 기록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근데 그중에 1등은 KB금융 당기순이익 2조 7,815억 원, 신한금융 2조 7,470억 원, 400억 원 가량 차이로 1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1분기에는 신한금융이 1등이었는데 2분기에 역전이 되었어요. 지금 엎치락 뒤치락 재밌죠. 3, 4분기가 남았으니까 1년이 지났을 때는 KB가 1등일지 신한 1등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위인 하나금융은 2조 687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KB금융하고 신한금융하고 한 7천억 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KB금융과 신한금융 둘의 싸움으로 지금 좁혀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먼저 1순위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자 수익입니다. 금융권은 무조건 일단 이자 노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자 노름 하는 거죠. 돈 가지고. 그래서 2분기 이자 이익이 KB금융이 3조 2,06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당기순이익이 2조 7,815억 원이니까 이자 이익이 3조 2,062억 원에서 여기서 뭐 비용이니 이런 거 빠져나간 게 한 1조가량 되나 보죠. 그리고 신한금융이 이자 수익이 2조 8,218억 원이에요. 이자 수익에서 1조가량이 차이가 나요. KB금융이 압도적인 이자 이익을 거뒀고요. 그리고 KB금융이 총 영업이익, 아까 당기순이익이고 영업이익은 4조 4,490억 원이에요.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 같은 거 빼면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더 크죠. 네. 영업이익이 4조 4,490억 원인데 이 중에 아까 전에 3조 2,062억 원이 이자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이익이 비중이 72.1입니다. KB금융이 다 이자에서 벌어들였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봐야죠. 섹터별로 봐야죠. 이게 그 그룹별로 봐야죠. 국민은행이 2분기 순이익이 1조 1,164억 원입니다. 1분기에 3,895억 원이거든요. 무려 186.6% 급증했죠. 이게 다 그 홍콩 ELS 그게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근데 ELS가 홍콩이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밑에서 폭포수가 아니죠. 완전 불꽃처럼 솟아올라가지고 그게 지금 다 없어졌고요. KB증권이 되게 괄목함을 합니다. KB증권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3,761억 원인데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50.7% 증가했고요. KB증권이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KB금융 계열사 중에 보험사가 KB라이프 생명이 있는데 생보사라고 하죠. 생보사는 당기순이익이 2,023억 원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KB 손해보험, 손보사죠. 얘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5,7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어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지주회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종합금융회사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은행, 증권, 보험이 이제 한 울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은행 위주니까 KB 국민은행은 실적이 탁 별로 좋지 않았다. 근데 KB증권은 좋았다. 은행 증권이 1대1이었고 그다음 보험은 생보사, 손보사가 있었죠. 생보사가 안 좋고 손보사가 좋았어요. 그래서 통합을 해보면 증권하고 손보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반기 기준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그 이익을 거둬서 그래서 이제 이 이득을 고객에게 돌려주겠다. KB금융이 2분기 배당금 주당 791원을 결정했고요. 4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배당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이 매입을 해가지고 불태워줘가지고 주가 상승을 이끄는 게 더 좋아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 얘기를 드렸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50여 년 동안 배당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배당 줄 돈 가지고 워렌 버핏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해줬죠. 물론 워렌 버핏처럼 믿는 사람이니까 그 주주들이 믿었겠죠. 못 믿는 CEO였으면은 배당 안 준다 그러면은 바로 쫓아가서 너 배당 안 주고 어디로 먹으려고 해 이랬겠죠. 워렌 버핏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어쨌든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릴레이식으로 펼쳐지고 있죠. KB금융이 지금 굉장히 그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좋은 신호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박스권을 돌파해서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네. KB금융 계속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종목으로 꼽아주셨네요.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오늘 현재 13% 넘게 폭등을 하고 있고 대형고래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이에요. 네, 일단은 그 대한고래 이슈 전에 한국가스공사는 일반적으로 이 그 정부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막 요금을 맘대로 못 올리고 적자를 보고 있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좋아요. 지금 저도 가스 요금 폭탄 맞았다가 겨울에 폭탄 맞았거든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여름 되니까 가스비가 완전히 떨어졌거든요. 물론 여름에도 온수는 사용을 하지만 도시가스 보일러를 안 트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난방인데 저희는 보일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냈다가 지금 조금 괜찮은데 겨울 되면 또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8월 1일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 기준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메가줄당 1.41원 인상한다고 합니다. 메가줄이라는 단위가 생소한데 그냥 이거를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주택용 가스요금이 월 약 3,770원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4,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스 얘기를 또 꺼냈어요. 왜냐면 전기, 가스 두 개가 항상 붙어 다니거든요. 이 두 개가. 이 두 개를 가지고 보통 선거철이 되면은 안 올려요. 왜냐면 선거철에는 올리면 불리하니까. 네. 그러다 계속 미루다가 뒤로 계속 온 거예요. 지금 정권이 계속 뒤로 와가지고 쌓여있던 거를 누군가는 지금 올려줘야 되거든요.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료도 그래요. 이 전기요금, 한전 전기요금, 도시가스 가스요금도 똑같아요. 이거를 계속 폭탄 돌리기. 누가 올리는 거 싫어? 올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올려야 되는데 이거 어느 시점에 올려야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지금 하반기에 관계부처와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수준들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가스요금 얘기를 기자가 또 당연히 패키지로 물어보자. 가스요금도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 1일 날 오르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한 거는 또 추가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은 한참을 올려야 지금 도시가스 공사라던가 지금 이 한국전력이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뭐 국민들의 반발은 심하죠. 맨날 뭐 안 좋은 소식이 다 같이 엮여서 있잖아요. 무슨 뭐 임원진이 뭐 횡령을 해가지고 어떻게 뭐 그걸 딱 빼돌렸다. 이거랑 같이 묶여 있으니까 반발이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또 있다.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선 좋은 거죠. 소비자가 싫어하는 게 기업에겐 좋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직원이 힘들어지고 월급이 깎이면 회사는 이익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죠, 지금. 그리고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이건 물론 정부의 주장입니다. 무슨 뭐 반론도 많고 굉장히 지금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가능성이 뭐 제로인 사람부터 뭐 20%인 사람부터 뭐 이거 20%라고 안 하면은 뭐 국가에 누가 되느니 어쩌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일단 나온 거는 2024년도 12월에 시추 작업이 들어가서 2035년에 상업 개발을 목표로 하겠다 해서 지금 로드쇼를 하고 있어요. 로드쇼. 그러니까 로드쇼가 투자 설명회거든요. 해외에 유망한 이 대기업들, 다국적 기업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추 작업을 할 건데 참여하겠느냐? 이걸 투자 설명회라고 의견을 받아보는 건데 지금 왜 급등을 하고 있냐면은 아람코랑 애니가 등장했어요. 사우디랑 이탈리아에 석유, 화학 기업이 등장을 해가지고
대한거래 프로젝트 로드쇼를 진행한다는 보도가 중앙일보 발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 소식이 그린 수소를 개발했다. 우리 그 그린 수소가 있고 그레이 수소가 있고 블루 수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를 청정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레이는 색깔이 혼탁하잖아요. 블루는 약간 중간 같고 그린은 가장 초록색. 그러니까 그린이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 진짜 리얼 청정 에너지예요. 이산화탄소가 진짜 발생되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린 수소를 풍력하고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뽑아내면 물밖에 안 나오고 탄소가 발생이 안 돼요. 그게 바로 그린 수소인데 지금 그린 수소를 시간당 18kg 수소를 뽑아내는데 성공했답니다. 18kg이 수소버스 한 대에서 하루 사용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 함덕에 그린 수소 충전소의 공급을 성공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정말 요금 안 오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정부가 국민 눈치 보고 컨트롤 해버리면은 더 뭐 예를 들어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보면서 그쵸 농심 뭐 신라면 보면은 농심이나 삼양라면 눈치를 보면 서로 하고 있다가 누가 딱 라면 가격 올려버리면 뒤늦게 딱 따라 올리고 이래버리잖아요. 네. 팜유나 이런 메가분 오르면 근데 뭐 가스는 혼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 뭐 대한거래 프로젝트로도 얽혀 있죠. 왜냐면 석유 시추 가스 시추 탐사 이 맨 앞에 단계부터 뒷 단계 공급하는 것까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가스공사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가스를 팔려면 무조건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팔아야 됩니다. 네. 몰래 다른 루트로 팔면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스의 이 줄을 재고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린 수소 쪽으로 또 지금 모멘텀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스공사도 그렇고 아까 금융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융주, 유틸리티 이걸 유틸리티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미가 정말 없는 주식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뭔가 재미있는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KB금융도 그렇고 지금 정말 시대를 잘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오, 네. 동국CM인데 이 종목도 오늘 5%대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네. 동국CM 많이 준비했는데. 빨리 자, 해주세요. 동국CM 네. 국내 컬러 강판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래서 오브젠이 뭐 있잖아요. 비스포크니 많이 사잖아요. 옛날에 스테인리스밖에 없었는데 지금 막 칼라풀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네. 냉장고 신혼부부들 아시죠? 테트리스처럼 만들고 그래서 컬러 강판 시장이 커졌는데 동국CM이 컬러 강판을 만듭니다.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CM 세 개로 분할됐어요. 그래서 동국CM은 이 전문 영역이 컬러 강판이다. 그래서 지금 컬러 강판을 주로 어디에 팔고 있냐면 멕시코. 2008년에 몬테레이 제1코일센터가 생기고 작년 2023년에 20년 만에 깨레따로의 제2코일센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여기 만들었냐면 여기 삼성전자 멕시코 공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북미를 노리기 위해서 북미랑 멕시코 여기에 공장을 많이 세웠거든요. 네. 삼성전자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컬러 강판을 바로 옆에서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 코일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팔고 있는 게 앱스틸하고 럭스틸입니다. 앱스틸이 아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가전용, 럭스틸은 건설 자재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멕시코에 코일센터 이 코일센터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제1코일센터는 지금 삼성전자 가전용인 앱스틸을 주로 납품하고요. 제2코일센터는 가전용도 납품하지만 건설 자재용 럭스틸을 납품하기 위해서 전진기지를 새로 세웠습니다. 멕시코는 아시다시피 정말 정열의 나라. 왜 정열의 나라고 하죠? 사람들이 뜨끈뜨끈해요. 근데 왜 그러면 날씨 영향도 받았거든요.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심장도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이것도 햇빛 많이 비치면 여러분들 에어컨 집에 있는 에어컨 막 변색되죠. 노랗게. 네. 건설 자재도 그래요.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금방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럭스틸이 최장 25년 초고내구성을 보증하는 완전 프리미엄 컬러 강판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멕시코의 건설 자재 업체, 건자재 시장에 뛰어들기가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스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무슨 강점이 있냐면은 요즘에 막 무늬 같은 거 막 새기고 자기만의 그걸 만들잖아요. 컬러 강판인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 신민여 앵커님 얼굴 실사랑 똑같은 거를 그려 넣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구현이 돼요? 그러니까 앵커님이 비스포크 냉장고를 샀는데 자기 초상화를 거기다 넣고 싶다. 초상화가 아니라 실사를 거기 넣고 싶다. 실사를 그려서 비스포크 냉장고에 딱 박아놓잖아요. 그럼 이제 맨날 그 냉장고 문 열 때마다 나랑 인사하는 거죠.
원하진 않는데 그래도 좋겠네요. 어쨌든 그게 네. 앱스틸의 굉장히 기술력이고. 누가 원할진 모르겠지만. 네. 원하는 사람이 세고 셌죠. 네. 어쨌든 앱스틸과 럭스틸 이게 지금 그 해외 수출기를 네. 뚫으면서 동국 제강은 지금 굉장히 안 좋지만 동국 CM은 좋다. 같은 한 지붕 두 가족인데 네. 서로 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 CM 국내 컬러 강판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오늘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신일섭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해진 증시에 대해서 오늘 심도 깊은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김한진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이 오시기 전에 증시가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러모로 또 불안하실 것 같은데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뉴욕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최근의 조정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빅테크가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네. 사실 M7 기준으로 보면 작년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한 번 17%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달려왔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잠깐 조정을 보였지만 사실 최근의 조정은 지금 장기간이라고 하면 거의 한 2년 가까이 네, 네.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조금 지쳐 있다 그럴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빅테크들이 더 올라가려면 사실 보다 더 이익이 그냥 좋아서는 안 되고요. 매우 좋아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특히 이번 실적 시즌에서 구글이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금리를 내리면 이 빅테크 주로 우량 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 돈도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성장주에 대한 좀 메리트가 좀 줄어들 거다. 금리 인하기에는 네. 이제 이런 거 하고 두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구글이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실적 발표하면서 투자는 많이 들어가는데 당장 그것이 AI 쪽에서 좀 그 수익으로 연결되는 맞아요. 맛은 조금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빅테크들도 혹시 그럴 거 아니냐. 이제 줄줄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애플, 아마존 다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나머지 빅테크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 거의 빅테크들의 거의 주요한 종목들은 다 발표가 됩니다. 맞습니다. 실적이. 네. 그리고 S&P 500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한 40%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투자 심리는 이번 주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나머지 빅테크들도 지켜보면서 그래 괜찮아. 구글 같이 그렇게 비용만 쓰고 이익이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니야.
라는 것이 조금 투자자들을 안심시켜줘야 그때 이제 아마 이번 7월 말을 기점으로 다시 시장이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이 지금까지 좋았던 기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대표적인 예일 텐데 이제 지금까지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할 테고 이에 따른 주가의 급락이 약간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또 실적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짚고 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빅테크일 것 같습니다. M7을 포함을 해서 그렇다면은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만큼의 기대가 나오지 못한다면은 이제 시장의 뭐 주인공은 빅테크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갈까요? 뭐 랠리 끝났다고 보십니까? 빅테크의 쏠림이 그동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직도 크기 때문에 쏠림이라고 하면 S&P 500 그 전체 시가총액에서 지난번에 꺾이기 전에 주가가 33%까지 갔습니다. 네. 이게 지금 30%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S&P 500의 거의 뭐 3분의 1은 M7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쏠리면 계속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주셨던 다른 종목 쪽에서 조금 랠리를 보여줘야 뭐 금융주라든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스몰캡이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돌아서 이 M7의 시가총액 비중을 낮춰주는 작업,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시 M7이 조금 에너지를 충전을 받아서 다시 또 조금 뭐 옛날 같은 랠리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가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주거니 받거니 네. 그렇게 해서 순환매가 도는 게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지금 시나리오고 시장이 지금 투자자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어떨까요? 그게 아니면 사실은 뭐 빅테크가 더 한 번 더 조정을 보이고 그러면 S&P 500 지수 자체가 뭐 지금 5,200 정도 더 낮은 지지선으로 떨어질 거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전열을 정비하겠죠. 일단은 M7 자체가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떨지를 잘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가이던스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최근 시장에는 아주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한 가지를 다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입맛에 딱 맞는 지표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보십니까? 네, 1분기 GDP가 워낙 그 확정치가 1.4%로 뭐 안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했기 네. 때문에 이번에 또 2.8은 뭐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하고 뭐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1분기는 좀 이상하게 나온 거고요. 2분기도 조금 이상하지만 네. 그래도 뭐 그 성장률은 굉장히 높게 나온 반면에 분기 PCE 근원 물가 지수가 발표되거든요. 네. 근원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 그리고 이제 근원 똑같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낮게 발표가 됐습니다. GDP랑 같이 발표되는 분기 PCE 물가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안도한 거죠. 좀 성장은 괜찮고 우려했던 것만큼은 이제 경기 침체가 바로 코앞에 닥치거나 이런 뭐 경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조금 없어진 상태. 네. 반면에 물가는 예정대로 조금 안정된 상태. 그래서 매크로 지표는 뭐 2분기 GDP가 보여주듯이 물론 이제 속보치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은 조금 낮게 그렇죠.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조금 긍정적인 그림. 전체적으로 미국 고용이 식고 있고 네.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얼마 전에 나온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현상 평가 지수가 거의 2022년 하반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누적된 물가가 높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조금 줄이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는데 그 정도가 정말 당장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바로 갈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매크로가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은 당분간은 뭐 3분기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러면 연착륙의 네, 가능성이 더 커지는 네.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경기가 침체가 와도 지금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여러 지표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내년 중반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또 짧고 가볍게 올 가능성이 높기 그죠. 때문에 시장이 경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대선이 끝난 11월 정도부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경기 자체는 최근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큰 내러티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사실 뭐 성장률 자체가 좀 꺾였습니다. 한은의 선택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난번 금통위에서 네, 한은 네. 총재께서 뭐 금리 인하에 깜빡이를 켰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이제 미국만 인하하는 게 거의 확실해지면 뭐 거의 확실하죠. 9월 네, 네, 인하가. 네.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10월 12일인가요? 9월 11일 미국 FOMC 이후에 첫 번째 맞는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하지만 뭐 미국이 두 번째 금리 인하를 연달아하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즉 9월, 12월에 인하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최근에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또 주택담보대출도 조금 증가하고 있고 그죠.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올해는 미국은 2번, 한국은 1번 인하로 일단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 일단 10월에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유력하다라는 부분 짚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외환 시장 쪽을 좀 짚어보고 갈 텐데,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일본 중앙은행에 네. 보니까는 통화정책 네, 회의가 네, 네. 개최가 되고 무엇보다 12월까지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러의 강세 흐름 그리고 외환 시장의 흐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큰 측면에서는 지금 2012년, 13년부터 진행된 3차 달러 강세, 네. 역사적으로 세 번째 달러 강세였는데 이게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끝물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달러가 쉽게 그냥 약세로 사그라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말씀하셨던 이번 주 7월 31일 이제 BOJ의 통화정책, 금융정책회의 둘째 날, 7월 31일 이제 금리를 15bp 인상하는 걸로 시장은 지금 알고 있고, 그죠. 또 월 6조 엔 정도를 지금 매월 지금 국채를 사주고 있는데 QE를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 조금 줄이는 뭐 6조에서 한 3조랄지 이렇게 줄이는 그것이 이제 동시에 나와줘야만 엔화 강세가 조금 이어질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것마저도 만약에 최근에 일본 물가가 조금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만약에 안 한다면 네. 조금 엔화는 다시 또 좀 155엔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일본 중앙은행 BOJ가 금리를 인하한다면 연말까지는 150엔대 뭐 초반, 네. 150엔 거의 근처까지 조금 엔화 강세,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그죠. 그런 구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연말까지는 네. 일단 그렇게 네, 보신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또 보니까는 7월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건데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네. 하반기에는 시장 전략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네, 앞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뭐 빅테크 그러니까 좀 고PER 고성장주와 네.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간의 주거니 받거니 조금 순환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은 빅테크가 쥐고 있지만 시장의 키죠, 중심이죠. 빅테크가 완전히 무너지면 나머지 종목도 이제 다 이렇게 엉망이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빅테크가 어느 정도 올해까지는 기업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저는 빅테크가 살아있으면서 나머지 종목들에서 순환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PER이 중간 정도 되는 기대 수익도 당연히 조금 낮겠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한 2, 3년간, 지난 2, 3년간 좀 적게 오른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에너지, 금융, 유틸리티 이런 업종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로 조금 순환매가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으로 되면 적용하면 조금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래도 PR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으면서 수출 수주 쪽에서 뭔가 좋은 뉴스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지금 그죠. 움직이는 주식들이죠. 그런 종목들이 좀 의미 있게
순환매 바통을 좀 이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무버 신민영입니다. 요즘 금융주 들고 계신 분들은 사뭇 달라진 이 금융주의 분위기를 몸으로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간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금융주가 올해부터는 계좌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상승률을 보였는지 살펴보면 KB금융 같은 경우 거의 60% 육박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고요. 하나금융과 신한지주, 기업은행까지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은행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내내 많은 주목을 받은 은행주였습니다. 이 은행주가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과를 봤을 때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증가를 했었는데 그것이 은행 업종에서 특히나 두드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나라 금융 섹터가 20년 사이클로 움직였는데 올해가 이 은행 업종의 적기다, 상승기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핵심 법률 개정이 조금 불투명해서 이런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상법이나 세법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개정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유. 하반기 금리 환경이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9월 페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시장에서 100% 확신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또 장단기 금리 차 확대로 인해서 은행주의 수혜가 될 것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취약 부문의 건전성이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대손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은행주의 상승 탄력에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실적 시즌 안에서도 은행주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상승했던 KB금융의 실적 리뷰 리포트 하나 보고 가시죠. 네, 2분기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멋진 자본 경쟁력이라고 교보증권에서 제목을 달아줬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습니다. 2분기 당기 순이익이 1조 7,32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65%, 전년 동기 대비 15%나 증가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견조한 순이익 증가가 가장 주요했습니다. 2분기 순이자이익 3조 2,062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 6.5%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전분기에 ELS 관련 손실 보상 비용이 발생해서 또 기저효과가 발생했고요.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이 확대됐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과 보험 그리고 자산운용사까지 고르게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교보증권이 TP를 94,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2024년에 계속해서 견조한 이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또 안정적인 자본 관리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금 주요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를 책정한 현황을 보면 교보증권이 가장 좀 보수적으로 내놨습니다. 10만 원대고 하나투자증권이 10만 4천 원, 하나증권이 11만 원, 미래에셋과 IBK투자증권도 11만 원대 목표 주가를 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융지주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또 과감하게 밸류업도 추진하고 있어서 또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밸류업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는 금융지주 중에 신한지주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좀 뜯어보면 일단 자기자본이익률 ROE를 10%대까지 끌어올리고 주주 환원율도 5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2027년 말까지 주식수를 5천만 주 이상 감축을 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금융지주도 밸류업 계획을 또 함께 밝힌 바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자기 자본이익률 10%, 보통주의 자본 비율 13%를 달성하면서 총 주주 환원율을 50%로 중장기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좀 지적을 많이 받았던 성과급 잔치 대신에 주주 환원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계획들을 좀 충실히 이행해줘서 이제 우리 국내 금융주도 배당주로서의 매력을 좀 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정말로 계속해서 주가 흐름 잘 가서 하반기에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오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C인데 오늘 시장에서 22% 이상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1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는 19,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보면은 요거는 삼성전자 관련주라고 저희가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제가 2주 전에도 좀 들고 나왔었어요. YC를 좀 우리가 좀 메모리 테스트 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뭐 특히나 레거시 쪽의 흐름들도 좋다 보니까 YC가 앞으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봤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뭐 1,017억 원 정도의 HBM 검사 장비를 공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YC가 오늘 좀 크게 급등을 했고요. 지금 이제 22% 정도 급등을 했고 지금 매수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금 현재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2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66만 주가 좀 들어왔고요. 기간은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포지션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 정도로 크게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온다면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정도는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포, 고 PBR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지만 그 고포, 고 PBR이라는 건 작년 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되었을 때지 지금 작년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실질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새롭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이게 고 PBR, 고포 종목으로서의 주가가 너무 좀 버블이 형성되어 있지 않냐. 라고까지 우리가 추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YC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외국인들로 인해서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HBM에 대한 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자도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포지션 자체가 적극적인 매수로 좀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HBM에 대한 가치를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멀티플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지금 대만 쪽에 공략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TSMC라든가 UMC라든가 아니면 미디어텍이라든가 여러 대만을 대표하는 IT 업체들의 그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 외국인들조차도 대만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이제는 오히려 지금 HBM 관련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매수해야 될 시점이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급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헤지펀드의 움직임이 국내 시장으로 오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YC를 오늘도 급등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2주 전에 가지고 오셨던 YC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오늘 시장에서 뭐 장중에 13만 3,500원대까지 뚫어냈다가 현재 좀 힘을 잃고 12만 9,3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3만 원대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박정진 대표님께서는 대웅제약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뭐 대웅제약 일단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발표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다시피 보툴리눔 톡신 나포타와 그리고 피로 회복 간장 해독 우루사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 올메텍 그리고 기능성 소화제 가스모틴 이런 이제 다양한 주력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하나 나왔죠. 이 폐섬유증을 이제 치료하는 이 난치병 치료제를 최근에 이제 개발을 하였고 특히 이제 이 베르시포 로시인이라는 제품인데 임상 이상에서 안정성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난치병 치료제 관련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지난 이제 또 전망도 발표를 하였는데 2028년에 나포타로만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팩스클루랑 엠블로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 이 팩스클루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상반기 중국에서 승인을 받고 하반기에 발매할 예정이고 이 당뇨 복합 치료제 엠블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메포민 병용 임상 3상을 현재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런 호재성 이슈가 있고 실적도 양호하게 발표가 나오고 월봉상 첫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매수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살짝 조정을 받으면 한 12만 6천 원에서 12만 4천 원 정도 사이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12만 4천 원이 이탈이 된다면 한 11만 9천 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 뭐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자금을 잠깐 회수했다가 재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일단 단기적으로는 14만 3천 원, 조금 이제 길게 본다면 17만 5천 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적으로라면 시간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걸까요? 일단 뭐 월봉상 첫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한 뭐 다음 달 정도 수준으로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 뭐 다음 달까지는 그래도 14만 3천 원대를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0.6%의 상승세. 보니까는 이 기업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기업입니다. 20거래일 전에는 외국인 보유율이 42%대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율이 43%대까지 높아졌습니다. 금융주가 최근 들어서 특히나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5대 금융사들이 지금 주주환원 정책이 좀 강력하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분기 배당에 대한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분 소각 관련된 이슈도 좀 계속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는 흐름들인데, 자, 그 부분들을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주주 반환 정책을 확실하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저는 지금 이제 우리금융지주를 가져오긴 했지만 뭐 신한지주라든가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KB
금융, 신한지주 뭐 모두 다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가 먼저 축포를 터뜨렸냐? 라고 봤을 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좀 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했었고 좀 더 많은 베네핏이 형성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626만 주나 좀 물량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140만 주나 좀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100만 주 넘게 지금 현재 강력한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건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단기적인 상승 흐름도 상당히 좀 기대된다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PBR이 0.38배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0.8배 이상으로 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도 좀 나왔었고 ROE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0%를 보여주고 있는데 ROE가 10% 이상의 흐름들을 좀 가져가겠다. 그리고 약 주주 완화 정책에 있어서 50% 정도는 수익의 50% 정도는 주주 완화 정책으로 분기 배당도 하고 그에 대한 지분 소각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우리금융지주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를 좀 크게 달긴 했는데 그 의미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좀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56만 주 정도, 1,456만 주 정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만 주가 조금 부족한 흐름들이긴 합니다만 이런 수급의 변화를 보여준다라는 건 동사의 어떤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의 변화를 보여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틀 연속으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계속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겠다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세 달 정도만 가져가셔도 최소한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률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단기 상승 흐름이 빠르게 주주 완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빠르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지주 우리 시청자분들 좀 관심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원래 금융주가 이제 안정적이고 배당을 잘 하는 기업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정부 측에서도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공시를 이제 의무화하기 시작을 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사들이 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두세 달간 더 주가 상승이 나올 거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금융지주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무버 신민영입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계 정석의 책을 들고 다니면서 문제집에 문제를 풀고 또 영어 책, 단어책을 들고 다니면서 종이가 새까매질 때까지 좀 필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한 경험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AI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금 학령 인구 감소와 교과서 시장이 축소하면서 안 그래도 교육업계가 좀 어려웠는데 수조 원 단위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 속에 교육업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2025년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 학년을 가져가는데 수학과 영어, 정보, 그러니까 코딩 과목에 한해서 먼저 AI 디지털 텍스트북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지면 교과서의 가격이 4,000원에서 10,000원 수준인데 AI 교과서로 전환될 경우 연간 사용료가 건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업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4월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올해 어떠한 일정으로 진행이 좀 되게 될지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8월 중순까지 AI 디지털 교과서에 심사를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참여를 접수하고 AI 교과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검정을 거쳐서 9월 24일에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요. 수정 및 보완을 거쳐서 11월 말에는 최종으로 도입 여부를 확정할 것이다라는 예정입니다. 올해 탈락한 업체는 내년에 한 차례 재심사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일단 초반에 선점해야겠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업체들이 이 경쟁에 뛰어들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통 강좌로는 비상교육과 미래엔 천재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교과서 매출 상위 업체들이기도 한데요.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전용 AI 수학 솔루션인 비상옥수수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미래에는 지난해 초등 전 과목 온라인 학습 플랫폼 미래엔 초코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천재교육은 지난 2019년부터 초중등 중심의 스마트 러닝 밀크티 서비스를 선보여 왔는데 이 세 개 업체들 모두 개발비를 많이 투자해서 세 과목 모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교과서 후발주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생 업체들이죠. 아이스크림 미디어, YBM, 대교, 웅진싱크빅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에듀의 관계사입니다. 스마트 러닝 아이스크림 홈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2022년 초등학교 교과서 사업에 진출해서 8월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증권 신고서를 최근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투입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YBM은 우리가 토익 주관사로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 영어 등 외국어 분야의 강점이 있고 또 자체 개발한 코딩 능력 시험 코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딩 과목에 강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교는 AI 튜터가 국어와 영어, 수학 학습을 돕는 서밋을 운영하고 있고요. 웅진싱크빅은 지금 학습지 시장에서 사실 두각을 나타낸 회사인데 교과서 시장에는 처음으로 진출합니다. AI 연산 앱인 매스피디를 전 세계에 출시한 경험이 있고요. 이 수학 과목을 먼저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여러 과목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경쟁에 뛰어들 텐데 업계에서는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가가 예상했던 만큼 비싸게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에 의존을 해야 할 텐데 규모의 경제에 의존할 수 있으려면 후발주자들에게는 조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떠한 업체가 승기를 잡을지는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은 또 이 시간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54,4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급등락 폭이 조금 있습니다. 보니까 박천신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대왕고래 관련한 종목을 이제 DK락을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이 대왕고래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로 이 동해 가스전 관련 이슈로 제가 오늘 한번 들보아 보았는데요. 일단 포스코 그룹 계열의 종합 상사이고 이 100여 개의 해외 네트워크와 그리고 마케팅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에너지, 철강, 식량, 부품 소재의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친환경차 부품 이쪽에 좀 강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가스전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이제 EMP 사업과 가스를 저장 운송하는 LNG 사업 그리고 LNG를 원료로 활용하는 발전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미얀마의 가스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이 동해가스전 전략회의 참여 기업으로 세 번째 기업으로 참여를 했죠. 세 기업으로 SK E&S, GS 에너지 그리고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근데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8월 말에 이 동해가스전 주관사를 이제 회사를 이제 입찰을 정할 것이다. 입찰할 예정이다. 8월 말에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동해가스전 관련 종목들이 8월 정도까지는 좀 이슈에 따라서 좀 등락이 번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조금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평단만 좀 잘 형성한다면 단기적인 결과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 5만 1,000원대까지 5만 2,000원에서 5만 1,000원대까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데 혹여 이제 5만 1,000원짜리가 이탈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1,000원짜리가 만약에 종가상 이탈이 된다면 일단 빠져나오시고 이 상태로 5만 1,000원짜리가 터치만 하고 종가상 이탈이 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간다면 6만 원 정도 자리까지 한 5만 9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터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5만 9천 원짜리 보시고 조금 더 시세가 강력하게 나온다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죠? 네. 아무래도 또 이제 뭐 정책 최근에 대왕고래 관련 주들은 급등락이 워낙 또 심하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미래가 없을 것처럼 내려가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아람코에 가서 한국이 뭐 여러 가지 설명회를 연다고 하는데 뉴스에 따라서 또 만약에 트레이딩을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5% 넘게 상승세 18만 2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앞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기대된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에서 지금 뷰티 분야에서 1위부터 3위까지 다 아모레의 자회사들의 브랜드들이 차지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보게 되면 뭐 자회사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코스알엑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상당히 1위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라네즈 쪽에서의 이제 뷰티 관련된 제품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무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도 좋았지만 하반기까지 일부분들이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잘 따라잡고 있고 제품을 잘 내놓고 있는 아모레 퍼시픽이 좀 더 점수를 줄 만하다라고 좀 판단해서 다른 이제 중소형주라든가 뭐 LG생활건강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아모레 퍼시픽이 좀 주도하는 하반기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다 보니까 아모레 퍼시픽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도 보면 6.5%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좀 긍정적이고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만나보고 왔습니다. 보니까는 다 자기가 1등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1등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다 보니까 분야가 다르더라고요. 스킨케어에서 네, 1등인지 그렇죠. 선크림에서 네. 1등인지 뭐 세럼에서 1등인지 뭐 이런 게 다 다르던데 어쨌든 간에 아모레 퍼시픽은 큰 회사이니만큼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많고 제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함께 듣고 왔고요. 주가 상방 더 열려 있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유니테크노입니다. 오늘 보니까는 4% 넘게 상승하면서 4,1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니테크노 자동차 부품 회사죠.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이 가정용 ESS와 차량용 배터리 셀 케이스를 만들어서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이제 자동차 이제 부품 업종이 핫하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이 좋다 보니까 이 자동차 부품 업종과 이제 이 업황과 맞물려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이 삼성 SDI가 미국 전력 기업에 1조 원대 이 SS용 배터리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 7월 달에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승력이 나왔다가 일정 부분 좀 내려앉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매수 우위의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최근 이 멕시코 법인 신규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을 하였고 9월 중에 착공에 들어가는데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부품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케이스 제품도 이제 북미에 공급할 목적으로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더욱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가면서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다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뭐 순자산 가치는 대략 한 1,000억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1,000억 정도 수준인데, 1,275억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가격 4,175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한 3,900원 정도 잡아드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4,9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에 서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 그래도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미국의 PC 물가 지표 자체가 뭐 예상치에는 부합은 했습니다만 주택 가격 쪽에서 많이 하락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로 인해서 뭐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의 반등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삼성전자가 강하지 못했고 외국인 수급이 현물 쪽에서 7천억을 좀 들어왔습니다만 선물 쪽에서는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뭐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라든가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래도 시장이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좀 바닥을 좀 확인하는 자리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자체가 뭐 많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오늘도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가격 좀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진펜트라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면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송도의 3공장 자체가 하반기부터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파이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특히나 2차 전지의 공백을 바이오 쪽이 좀 메꾸는 코스닥의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하반기에 바이오 섹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 셀트리온은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하는 만큼 현재 가격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접근하셔서 좀 대응해 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의 기술로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태양투자자문 김효중 책임 매니저,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너무 좋아요. 아, 예.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증시가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좀 하락폭이 저번 주에는 컸었는데 오늘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준 부분이고 갭 하락 부분까지 반등 이후에 추세적으로 추가적인 상방이 나와줄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수 측면에서도 봤을 때는 섣부르게 매수하기보다는 지수가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됐을 때 그때 종목에 진입하시는 게 좀 유리한 측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대선 테마가 조정 속에서 계속 네.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대왕골의 테마가 글로벌 석유 1위 기업인 아람코가 등장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테마주들 좀 힘드시다고 하시다면 네. 섹터 그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세적인 전환이 필요하기까지 조금 더 좀 관망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우리 증시 마감 어느덧 30초 정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전일 대비 1.3% 상승한 2,767.53포인트에서 코스닥이 1.35% 역시나 비슷하게 오르면서 808.29에 거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좀 볼까요?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양시장에서 들어와주는 하루입니다. 외국인이 4,133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이 861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 시장 역시나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 마감해 보겠습니다. 네, 7월 29일 월요일 국내 증시 오늘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아주 강력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불안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나오기에는 참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이 좋았으니 또 내일 시장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함께 전체적인 시장 상황 마켓스피를 통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피팅줄 5% 넘게 상승세, 대왕고래 테마가 오늘 시장에서 4%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갔고요.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에너지 쪽이 강세였습니다. SOFC 쪽이 5.6% 넘게 상승세,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유리 기판 쪽이 4.8%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쪽도 좋았습니다. 5% 넘게 강세,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에너지 쪽도 4% 가깝게 상승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전기가스 쪽이 가장 오늘 시장, 우리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강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증권사 쪽도 오늘 시장에서 무려 2.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률 상위 기업 보시면은 오늘 상장한 기업입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4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또 상한가 기록한 기업도 꽤 많습니다. 나노 CMS, 오브젠, 그리고 한선 엔지니어링까지 오늘 일제히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강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는 1% 넘게 강세 흐름 보이면서 2,76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33포인트 이상 회복을 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1.3% 넘게 상승하면서 지난주에 깨졌던 8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80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가 사실 전체 시장 지수 대비해서는 약간 부진했는데 0.37%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81,2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 가깝게 상승세 195,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LG엔솔 1% 강세, 그리고 오늘 전체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주 시장에서 10%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2.7% 넘게 상승하면서 94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 25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도 1.4% 넘게 상승했습니다만은 현대차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현대차 쪽으로 조금 더 거래 대금이 실렸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시장에서 4.5%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시장에서도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고 금융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강했던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세가 나왔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이 3% 넘게 상승세, 보시다시피 이제 신한지주가 시가총액 10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4.6% 넘게 상승하면서 6만 원대를 뚫어냈고 6만 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안착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 이상의 강세, 오늘 시장에서 29만 8,500원대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장중한 때는 30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나란히 상승세, 삼천당 제약이 4%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고 HLB 쪽으로는 2.5% 넘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조금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엔캠이 2% 넘게 빠졌습니다만 리가캠 바이오의 상승 탄력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7% 넘게 상승하면서 86,9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 넘게 상승세, 셀트리온 제약이 2.5% 넘게 상승했습니다. 보시다시피 1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 코스닥의 최근 주인공은 제약바이오인 듯합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많이 좀 포진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3% 가깝게 상승하면서 49,3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마무리했지만 또 내일장도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매니저님, 내일장엔 또 어떤 전략 가져가야 할까요? 또 이렇게 상세가 좀 유지가 되어야 할 텐데 또 걱정이 좀 되거든요, 사실. 네. 네. 저는 조선 업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슈퍼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증권사들의 리포트 상향이 이어지고 있고 슈퍼사이클 이야기는 지속 접하셨을 것 같은데 과거 데이터 기반 업사이드를 제시하는 의견과 QA 제한이라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경계적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조선 섹터는 하반기에도 실적의 추가적 상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운임지수 상승, 다시 운임지수 상승은 성과 상승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매출 인식이 단발이 아니라 나눠서 인식이 되는 구조입니다. 보통 롱테일로 나눠서 실적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분기가 갈수록 컨센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산 섹터인데요. 네. 코덱스 ETF 흐름을 보자면은 섹터의 전반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쪽은 사실 상승이 나오더라도 심리상 손이 잘 안 가기 나름인데요. 방산 섹터는 실적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추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방산은 원래 경기 민감주로 봐야 하는데 수출이 생긴 부분이고 글로벌적인 측면이 업사이드 포텐셜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신기술과 교체 소유가 생각보다 방산 수요로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글로벌적으로 국방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의 방산은 가격이 싸고 빠른 납기를 갖춘 부분이 매력적으로 더욱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산 섹터 종목을 몇 개 보자면 먼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양 K2 전차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실적이 매분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IG 넥스원 역시 올해 매출 성장이 30% 이상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 사우디 청궁 수조 9조 원에 이어서 미궁의 미국 수출 등 멀티플이 다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추가 수주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포인트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종목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인더스트리 액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산 섹터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와 방산주 짚어주셨습니다. 곽유정 파트너께서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내일 전략도 좀 같이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앞서서 거의 이제 섹터 위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매크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이었죠. 금요일 미증시 1%대 상승 마감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일단 출발은 굉장히 좋았고요. 마감까지도 상승세가 우호적으로 지금 나와준 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부터 월말까지는 조정 장세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월요일 출발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마감 나왔다면 상당히 지금 증시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우려했었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더 나오게 되면은 그 조정폭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단기적으로 일단 조정 줄 수 있는 구간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지지 반등이 지금 좀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호재성 이슈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초점을 맞춰 보셔야 될 때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좀 불거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특히 FOMC 있거든요. 30일에서 31일 진행하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놓는 스탠스가 가장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주는 관련제 이슈들이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FOMC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도 통화정책 회의 있고요. 특히나 그 이번에 금리 인상이 조금 우려되는 일본의 중앙은행 쪽의 그 스탠스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 23% 정도밖에 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목소리, 단기적으로 좀 정책 금리를 인상하자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증시 변동성은 일본 쪽에서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해외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도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M7제 기업들이죠. 애플뿐만 아니라 아마존, 메타와 같은 주요 기업들 발표뿐만 아니라 이번 달 이제 말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실적 발표도 30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실적 발표 계속해서 예의주시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월말 장세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과 변동성은 좀 주의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7월이 그래도 이틀이나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시장을 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도 좀 알아볼까요? 파트너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제가 방산 섹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적인 방산주들 몇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부품주까지 향후 긍정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오늘은 하나시스템 준비해서 와봤습니다. 네. 하나시스템은 매출 구성이 방산 부분이 74%, ICT 부분이 25%가량 되는 기업인데요. 이달 초에 23년 2월 LIG 넥선이 수주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천궁2에 공급할 다기능 레이더 양산 계약을 1.2조 원 규모로 체결 공시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선, 현대 로템 등 대부분 주요 무기에 하나 시스템의 기술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분기 반영되었던 개발비 지출 비중의 감소와 폴란드 K2 양산 매출이 인식이 반영되면서 1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2분기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번 달 하나 시스템의 HS USA 홀딩스 지분 100% 취득 결정을 공시하면서 미국 필리조선서 지분 60% 인수 계획을 공식화하였습니다. 하나옵션보다 높은 지분율을 획득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함정 사업 진출을 통한 방산 사업 고도화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숫자로 증명하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성장 모멘텀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는 시초가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시스템 2분기 실적 기대감을 안고 있고요. 목표가 23,200원, 손절가 17,5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시초가 공략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저는 테마 섹터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시장에 미 대선 관련된 지금 정책 테마 종목들도 시장을 휩쓸고 있지만 제가 하반기 좀 강한 테마로 볼 수 있을 만한 그 테마로 대왕고래 관련해서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탐사 시추 개시가 1월인 만큼 내년 1월인 만큼 그 전까지는 관련 이슈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이슈들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또 호재성 이슈가 나왔죠. 지금 한국석유공사 쪽에서 아람코와 애니를 상대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로드쇼, 그러니까 투자 설명회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는 오늘 관련 이슈가 떴습니다. 물론 이제 비공개 사안이기
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들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사우디 초대형 국영기업인 아람코와 또한 이제 이탈리아 국영기업이 이번에 이렇게 투자 설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해외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개발 비용도 아끼고 기술력을 보강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관련 이슈들 나올 때마다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프로젝트 관련된 신뢰성 논란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에서 시추 관련된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형주 중에서도 가장 또 대장격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해상 가스전 탐사 개발 생산 성공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쪽에서도 현재 그 정부 탐사권 획득하고 나서 현재 거의 에너지 부문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매년 3천억 원 가량의 지금 현재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과거에 2015년도경 동해 가스전 개발에 참여한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시추 관련해서는 가장 좀 대장격으로 관련 이슈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조정 이후에 반등 주려고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48,000원, 목표가는 59,000원. 가격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왕거래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큰 시세를 불출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59,000원, 손절가 4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이렇게 시초가 공략국주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태양투자자문 김효중 책임 매니저, 이데일리온의 곽희정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천억 원, 여행사 지원 600억 원을 포함해 총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합니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과 항공사, 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티몬 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해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며 갖고 있는 큐텐 개인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IG 넥스원은 오늘 한국 투자 프라이빗 에쿼티와 함께 미국 사족 보행 로봇 전문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60%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로 고스트 로보틱스의 지분 5,540억 원 가운데 약 3,320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 60%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LIG 넥스원은 연내 미국 워싱턴 DC에 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국내외 로봇 시장 진출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회사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뿐 아니라 탐색 구조, 화재 감시, 진압, 장애인 안내 등 다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일전기가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 4번째로 입성했습니다.
산일전기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해 공모가 3만 5천 원보다 43% 오른 5만 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 유가증권 시장에는 APR과 HD 현대마린솔루션, 시프트업이 앞서 상장했습니다. 산일전기는 산업용 특수 변압기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공모금을 생산 능력 증대 및 변압기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 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시장에서 매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세계 바이오 의약품 CDMO 시장에서 매출 비중 9.9%를 기록해 스위스 제약사 론자,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 미국 캐털런트의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은 2조 6,743억 원으로 상반기에만 매출액 2조 원을 돌파한 건 창립 이래 처음입니다. 지역별로는 북미 매출 비중이 절반 가까이로 가장 높았고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이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세계 전체 바이오 의약품 CDMO 매출 규모는 196억 8천만 달러로 파악되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